안녕하세요. 폴란드 군사세계입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진행된 나토 연합훈련은 지휘 및 전술 훈련으로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방어 작전의 계획 및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인 훈련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 국경 보호와 정찰에 초점을 맞췄으며 두 번째는 부대를 기동시키고 자폭 드론에 대한 방어를 포함하여 안전지대를 위한 전투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K2 전차를 가지고 참여한 제국이가벼단은 훈련이 시작되기 전 일주일 전에 도착해서 슬로바키아와 연락을 취하고 사격 위치와 방어 장벽 그리고 지형에 익숙해지려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제국이가벼단은 슬로바키아 제12 기계화대대에 종속되었습니다. 훈련에는 체코와 루마니아 그리고 조지아, 스페인, 미국, 헝가리가 참여했으며 전술 작전 장소는 남부 국경 근처에 위치한 훈련센터였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훈련 목적은 슬로바키아에서 러시아의 공격의 방어 작전 수행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장에서 K2의 전술을 시험하고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조종수는 인터뷰에서 슬로바키아 훈련장에는 언덕이 많으며 지형은 대부분 풀과 나무가 우거져 있고 바닥은 점토로 되어 있어 때때로 전차를 조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게는 훌륭한 시험이었습니다. K2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는 없었지만 병사들은 귀중한 경험을 얻었고 폴란드 훈련장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조건에서 전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았습니다. 조종수는 훈련이 어려웠지만 K2 성능을 100% 발휘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훈련에 합류한 전차는 슬로바키아의 T-72와 레오파드 2A4 전차이며 폴란드의 K2는 전술작전에 투입된 유일한 기갑 부대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K2 전차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나토 연합훈련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훈련은 하반기에 진행되며 제9기갑여단과 15기갑여단이 처음으로 같이 훈련하게 됩니다. 제15기갑여단은 5월에 처음으로 K2 전차 14대를 배치받았습니다. 참전용사의 날을 맞아 제15기갑여단은 기념행사가 열리는 그디니아에 K2 전차를 배치해서 폴란드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Widziałem to na żywo 2 lata temu.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력이 대폭 증강되면서 유럽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유럽에서는 최근에 나토연합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의존 중인 미국에 기대지 않고도 안보 독립을 하기 위해 자주 안보를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이 재무장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유럽의 군사비 지출을 8천억 유로 하나 1,300조 원까지 증액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외부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유럽에는 긴 평화의 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에 국방비를 줄여왔고 1990년대부터 GDP 대비 국방비가 2%를 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상향 조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인 독일 역시 유럽 재무장 계획에 동참했으며 독일 최대 방산기업인 라인메탈은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을 인수해 무기 생산을 증대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재무장이 강조한 것 중 또 하나는 바로 불안한 유럽의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 생산한 무기들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유럽은 무기 확충뿐만 아니라 병력 역시 재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라져가던 징병제가 세계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와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은 이미 징병제를 채택했으며 작년 10월에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도 징병제 제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의 안보 지형 변화로 병력 증강을 추진 중인 독일에서도 징병제 부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새로운 병역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자원 입대에 의존하지만 어느 시점에 자발적 입대가 부족하다면 그때는 징집 방식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초반부터 순차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해왔습니다. 독일도 2011년에 징병제를 중단하고 모병제를 도입했으나 젊은이들의 군복무 기피 추세로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독일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며 다시 재무장을 선언했으며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총리도 안보 독립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징병제 논의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우선은 병역과 예비군 재편을 통해 추가로 20만 명의 병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요구하는 46만 명의 병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기준 독일 연방군의 병력은 한국군의 3분의 1 수준인 18만 3천 명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보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EU연합국들은 재무장을 하기 위해 무기 도입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 맞춰 한국의 방산기업들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1,000조 원 규모로 커질 가능성이 큰 유럽 무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서유럽 방산기업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유럽 현지에서 직접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국내 총생산 GDP의 5% 수준인 국방비 지출 규모를 2026년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무기 구매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코시니아 카미슈 국방장관은 지금보다 더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해서 전차와 항공기 그리고 잠수함 등 우리의 모든 군사부문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FA50까지 도입한 폴란드는 성능과 가성비뿐만 아니라 납기일보다 더 빠르게 공급해주는 게 한국 방산의 강점이라고 합니다. 2022년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을 하고 납품까지는 단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무기를 실전 운용 중이기에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과 정확한 납기가 장점입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유럽의 재무장 움직임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의 점유율은 2.2%였는데 이를 유럽의 국방비 증가 규모에 적용하면 한국 방산의 연간 약 10조 원의 유럽 수주 기회가 추가로 생깁니다. 문제는 독일과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 중심의 방산 동맹을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토는 유사시에 대비해 회원국 간 무기 체계의 호환성을 높여왔는데 이는 입찰 없이 회원국끼리 무기를 거래하는 관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기업들이 유럽 판로를 확보하려면 현지 협력을 늘리고 유럽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방산 시장에서 유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만 판매하는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유럽 현지에서 신속하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게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무기 생산 시설 피해는 불가피하며 이때 우리는 우리나라의 무기를 구매한 국가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무기나 부품을 조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방산은 이윤 추구뿐만이 아닌 국가의 외교와도 연관이 되며 무기를 수출하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 업계에선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방산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폴란드와 중동 등에서 수주 잭팟이 터지면서 기존 수주 물량이 넉넉한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선 수출국 다변화와 무인화 등 최신 방산 트렌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 방산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건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입니다. 글로벌 방산업계가 무인화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있기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